예, 김태훈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 잘 아시죠? 그리고 방송인 김미화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오늘 직접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 국가가 거대한 권력을 위해서 개인을 사찰했다는 사실에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에서 작성한 저에 관한 서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서류를 보면서 이것은 국가에서 정말 커다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을 사찰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는 김미화 씨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김미화 씨 말이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막 방송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본인이 뭐 방송에서 실수라든지 이런 거 어떤 방송에서 능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정부와 좀 각이 서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으로 해서 더 부당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이크를 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김미화 씨는. 그렇기 때문에 김미화 씨가 저렇게 저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방송인 배우 문성근 씨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도 했었고 말이죠. 이 블랙리스트 관련 소식 들었을 때 김지훈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 국가, 한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부끄럽다. 국가기관이 결제를 받아서 이런 행위를 했다. 그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범법행위죠,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스파이 행동을 한다든지 뭐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몰래라기보다 약간은 좀 숨어 있는 법원에 그 영장을 받아갖고 뭐 감창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국가 뭐 정보에 대해서 좀 어떤 좀 안 좋은 발언을 한다든지 각을 세운다든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한 사례이고 뭐 금융거래 뭐 일시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뒤졌다고 하니까 이건 아주 명백한 범법행위죠. 방송인 김미화 씨는 얼마 전에 검찰에 출석해서 직접 피해자 조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설가 황석영 씨 왜 오늘 같이 김미화 씨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섰는지 황석영 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2010년 가을 무렵에 나는 우연히 광화문 거리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 이제부터 정부 비판을 하면 개인적으로 큰 망신을 주거나 폭로하는 식으로 나가게 될 테니 자중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1년 희망버스 동참과 대선 기간을 정점으로 나에 대한 모함과 공격이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이어졌다. 2014년부터 해마다 6월이면 은행 동대문 지점에서 검찰 측의 수사 목적에 의한 요청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내게 통보되었다. 이 기간 중 내게 제의가 들어왔던 영화 2편, 뮤지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이 계약 단계에서 갑자기 곤란하다는 애매한 이유로 취소되었다. 여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안에 관해서 원장 지시라든지 민정수석 요청이라든지 그리고 청와대 일일 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끝으로 가면 갈수록 골수 좌파 연예인, 종북 세력 연예인 김미화, 소셜 테이너,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 불가. 김미화 수용 불가. 이 방송하고 관련된 모든 단체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그리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활동 자체를 못하도록. 그러면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황석영 씨가 했던 얘기가 조금 전에 제가 김지훈 박사께 질문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황석영 씨가 한 것 같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 이야기까지 한번 더 들어보시죠. 무슨 댓글이라든가 무슨 교묘한 그런 방법으로 모해하고
그리고 뒤에 숨어서 밀실해서 누구누구를 배제시켜라. 맞춘 게 아이들도 아니고 말이지. 국가가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거, 이건 대단히 문화 야만국의 그런 그 자기 치부를 드러낸 일입니다. 참 부끄러워서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세계 속에서 한국 문학이 어떻고 한국 문화가 어떻고 한국 영화가 어떻고 무슨 뭐 한류가 어떻고 이따위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부분 말이죠. 국정원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계 속에서 한국 영화가 어떻고 한류란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았느냐. 정말 부끄럽지 않느냐. 그 얘기가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 문화예술인들의 심경을 그대로 대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문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선진국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글쎄 뭐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뭔가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조금 제가 좀 극심한 예를 든다면은 나치가 홀로코스트 당시에 가장 먼저 한 게 분류예요. 유태인들을 분류하고 유태인 중에서도 누군가 조상이 뭐 독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류를 하고, 예. 그리고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형법적으로 범죄자이다 그러면 뭐 어떤 색의 무슨 역삼각형에 뭘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한 범법 행위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건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좀 이건 정말 참혹한 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두 사람이 기자회견한 거는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검찰로 그 구체적인 진상조사 결과가 넘어갈까요? 뭐 일단 현재 그런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뭐 좀 자유한국당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정원에 있는 적폐청산 TF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이제 검찰로 이제 통보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로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흐름은 그런 흐름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 황석영 씨하고 김미아 씨 같은 경우에 그 조사위원회 그쪽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이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결과 내용들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돼. 그때는 이제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요청하고 검찰의 수사도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1심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수감 생활 끝에 집행유예로 석방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입니까? 일단 이제 새로운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까지 지금 재판을 받고 뭐 1심에서 집행유예를 풀려나긴 했지만 현재까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 블랙리스트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배제인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건 이제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검찰이 좀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뭐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가 관련된 문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문건들 나온 것 같은데, 화이트리스트 쪽에서 좀 혐의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뭐 김기춘 전 실장이 애국건전 단체를 좀 지원하라라고 이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지금 보시는 전 내용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전 실장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애국 건전 단체를 지원하라, 화이트리스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명령이 내려갔다는 거고, 그걸 명령을 받아서 실제 실행에 옮기는 어떤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에서 새롭게 출국 금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면 그건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예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였는데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 예산을 끊는 것. 근데 블랙리스트를 실행해 오는 것이 문제인데, 화이트리스트는 반대거든요. 국가 예산을 어떤 특정 단체한테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산 지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 재량행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뭐 정치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블랙리스트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블랙리스트는 기존에 나가고 있던 예산을 아무런 이유가 정당한 없이 끄는 건데 이거는 지원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으나 어쨌든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백지에서 놓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는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아니다. 사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조윤선 전 장관이 알고 있었고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진술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이제 주재 하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조윤선 전 장관이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빙벨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세월호 당시에 그 다이빙벨 그 영화 한 게 있죠.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거 상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홍성담 화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9년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민중화가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간첩 혐의를 받아서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 이제 좀 그 당시 유명하게 된 게 고문을 했었던 고문 기술자들의 얼굴 몽타주를 그려냈는데 너무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활용을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분이 세월호월이라는 작품을 전시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정황이 이제 청와대에서 검찰로 그 캐비넷에 있었던 그 증거 뭐라든지 문서 이런 쪽에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상당히 뭐 잘 알고 있었고 관여도 깊이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황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나오면서 집행유예 일부 혐의만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그때 석방되면서 했던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저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감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도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네,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한테 어쨌든 간에 조윤선 전 장관 이제 항소심 받아야 할 텐데 네.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뭐 그 캐비넷 문건들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검찰 측에서 만약에 정말 그 문건을 봤더니 조윤선 전 장관이 뭔가 블랙리스트에 관여가 돼 있는 공모를 했던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럼 그 부분들을 아마 항소심에 증거를 제출할 거고 그렇게 되면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항소심에 제출된 문건이 이제 증거 능력 여부 따질 거고요. 뭐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검토 문건이지 내가 공모한 증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신빙성 문제를 다투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문제는 항소심 내내 치열하게 양측의 법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그 어떤 리스트도 없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의사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정치적 의사 표현한 것 때문에 불이익받지 않는 그런 세상 앞으로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블랙리스트 또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I'm afraid that I've used all I have, that I'll never get back. Oh, so far away, like a child. 네, 호주의 성악가 테너 마크 빈센트가 부른 룩 인사이드라는 노래입니다. 최근 한 채널에서 열리는 경연 프로에서 이 노래가 상당히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것 같습니다. 노래 제목은 룩 인사이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라고 하는 노래인데 첫 제목이 아마 이렇게 첫 가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써버릴 것 같아서 두렵고 잃어버린 걸 되찾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 그럴 때일수록 당신 내면을 들여다보라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또 블랙리스트 이런 소식 전하면서도 든 생각인데요. 이 세상을 사는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누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송하다가 저희가 분명히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구구절은 10월 10일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이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on't